자, 이번 시간에 상임법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약 한 문제 4배가 구성이 되고 역시 민법에서도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법의 적용 범주 등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용 페이지에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라는 개념은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의 정의가 뭐냐면은 상가 건물의 정의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2번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페이지에 가장 기본 하나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문에 뭐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교재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고액임차인이죠. 28회 때인가 두 문제 민법하고 여기서 두 군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내용을 다 알아야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고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 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임대차 기간 얘기는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1년이죠. 따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다 1년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 대신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고액임차인이라는 사람은요. 이건 이제 실효성이 없어요. 서울의 경우 6억 1천만 원이 고액임대차의 기준자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6억 1천만 원 이렇게 꼬라박으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죠. 또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도 같은 맥락인데 원래 이제 우리 주임법 할 때도 말씀드리고 상임법을 때도 말씀드리지만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는 개념을 우선 변제권 그리고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후순위 후순위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은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굳이 보호를 받고 싶으면 뭘 하면 된다.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그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돼야지 될 것이고 그냥 상임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전체를 다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기, 우 등에 대해서는 다 상임법 자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 우 등은 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액임차인 관련해서 상임법 기, 우 등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임대차 기간 등 우리 주임법에서는 기본 2년으로 봤었죠.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2년, 상임법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똑같은 논리고죠.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차인만 어떻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주임법에서는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기간만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데요. 그러면 갱신 요구 관련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갱신 요구 관련해서 10년을 초과하는 법내에서 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임법도 바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법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11월 달 돼야지 법이 시행이 되고 12월 달 돼야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은 이번 시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갱신 요건 10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서 갱신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테고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갱신 요건의 배제라고 해서 훨씬 시험 문제의 법일은 더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 최근 10년 정도를 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 세 가지 이슈는 사람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중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배제와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대차의 의미라고 하는 거,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 지급하면 사이가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액에 달아들어 연체했을 때 이때 갱신요건 행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역시 어떻다? 바로 갱신요건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을 때 어떻다? 이때도 갱신요건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전통적으로 상인법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거, 한 2, 3년 한 문제 뽑았던 것이 갱신요건이라는 주제가 되는데, 얘는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 보호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 도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해오고는 시험 보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도리예요. 안 나와도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이게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 보호랑 무조건 연계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임대차 내용, 갱신 요건 행사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화면을 다시 켜놓고 해야겠네요. 자,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해서, 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개념,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권리가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채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임차권 주장할 수 없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바뀐 소유자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가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소위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주임법에서는요, 인도받고요. 자, 주민등록 이전, 즉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얘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뭐 깊이 갈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얘는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이거 역시 주임법이랑 똑같이 가게 되는 게, 이게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근데 시험 문제에 판례 중에서 이제 가끔 치고 나오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적법한 전차인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걸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상인법 파트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판례 지문 하나를 가지고 구성하는 사례가 이 아이가 됩니다. 7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었고요. 답으로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똑같아. 우리가 주임법에서 대항력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때 이제 발생했던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었죠. 자, 보증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바뀐 집주인한테. 똑같은 논리 구조로 대항력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는 바뀐 건물주한테 지금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은, 자,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하실 게,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그건 이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개념이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고 소액 임차인, 이게 이제 외울 수 없죠. 지역별로 금액이 다 달라지니까. 해서 소액 임차인이 되게 되면 전체 배당 금액 중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해서 문장 밑줄 긋지 마시고요. 그냥 2분의 1 정도. 요건 길어서 낼 수가 없다니까 뉘앙스, 숫자 가지고 이게 다 너무 길다 보니까 3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소위 이름하여
지금 이제 뭐가 된다? 태양력 거의 의미 없습니다. 숫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문제 구성됐던 것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임차인은 목적물 자체를 임대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권리금 회수 기회라고 하는 거, 요거, 자, 보호 배제와 관련한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 진짜 사연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지 않는 케이스 한 15개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미 답이 됐고 중요 쟁점이 되어 있다는 거.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임대인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게 뭔 소리냐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 이 임차인이 자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병이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갑한테 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안에서 지금 이 사람이 얘랑 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자기 건물은 자기도 쓸 수가 없는 거, 이런 문제가 터지죠. 자기가 꼭 써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년 6개월 이상 갑이 이 X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실로 두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이슈, 3개 차임에게 다루도록 연체했을 때 동의 없는 전대차, 그리고 세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고 하는 것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 외에도 더럽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연들은 무조건 다 배제 사유야. 모르면 다 어떻다? 배제 사유가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다 무조건 다 이런저런 사연 있으면 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만한 쟁점은 뭐라고요? 요 따로이 요렇게 요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갱신청권 행사 배제할 수 있는 케이스 세 가지 하고요. 같은 세트로 비교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1년 6개월 이것만 갖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요거 숫자 틀려가지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배제와 관련해서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해갖고 1년인가 이렇게 해서 요건 최소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호 배제 사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따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5개나 되는 권리금 보호 배제 사유를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뼈대 가지고 또 다 외우면 또 시험이 나오지도 않아 짜증나게. 그래서 일단 요거는 4개만은 특히 1년 6개월 얘기는 이미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약 갱신 청구 거부라는 주제와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 3년이라고 하는 거. 자, 기준은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전 여기서 비슷한 주제를 공부를 하셨냐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해서 보증의 설정 얘기를 앞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탁금 회수라고 하는 거 사망 해산했을 때 공탁금 3년 동안은 어떻다 회수하지 못한다. 왜 지금 이게 이제 문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고 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혹시 공탁 등을 다 빼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년 내는 회수하지 못한다. 포인트 언제? 을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된 시점이 임대차가 종료된 이 시점부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3년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권리는 다 소멸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얘기가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자, 나머지 주제 우선 변제권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선 변제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낼 만한 거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낼 게 이제 권리금 회수기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구조상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임차인 대항 요건 갖추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세무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등을 간 데 비해서 세무서를 가야 됩니다. 세무서를 가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나중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호순이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지금 낙찰받은 매수인한테 인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배당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경매가 진행되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문장 보지 마세요.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 주제. 그래서 상임법에서는요. 지금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거의 출제할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를 설명을 드리긴 한데 역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 거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가 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스토리 자체가 바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 제2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 그 얘기 하나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등기법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 중에서요. 바로 이전 등기 안 되는 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든가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걸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용익 목적의 임차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25일 된 거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는 소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 구조죠. 피배임해서 아까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배당금 이 사람들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보증금 건물의 소유자 등이 먼저 줘야지 어떻다? 이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선이행 의무.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도 별 의미 없고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도 체계상 우리가 체크를 할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얘기하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상임법의 적용 페이지에서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고액 임차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법 내용 중에서 임대차 기간 기본 1년으로 보고 1년 미만의 기간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고액 임차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등기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한다는 전제에서. 근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6억 1천만 원이 고액 임차인의 기준인데 아무것도 없는 10억짜리 건물에다가 6억 1천만 원짜리 만약에 지금 고액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저당권 3억, 4억만 설정되더라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우선 변제권,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고액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역시 후순위 권리자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 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 바로 고액 임대차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액 임대차라고 전제가 되면 임대인도 어떻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임대인도 어떻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대신 고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항력이라든가 나머지 조항, 기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어떻다? 당연히 상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뭐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 고액 임차인도 당연히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기, 우 등에 관한 내용만 어떻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데서 자, 여기까지 오늘 보셨고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